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기준을 토대로 추천 기업이나 뭐 후보 기업을 선정한 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정말로 여러 용어들이 많거든요. 뭐 EPS, PER, PBR, PER, 뭐 ROE, ROA 너무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재무제표에 보면 진짜 뭐 막 아까도 뭐 서머리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거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습니다. 뭐 EPS, P 레이시오 뭐 너무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이걸 정말 몰라도 될까?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현금 흐름표라는 것도 봐야 된대요. 삼성전자 재무정보를 보면 재무제표도 있고 뭐 현금 흐름표도 있고 참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PER, 뭐 PER 차트, PBR 차트, 뭐 PCR, 이거 뭐 PCR 검사는 아니겠죠? 이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가? 꼭 알아야 되는가? 알면 좋죠. 근데 몰라도 무방하다. 마치 회화를 잘함에 있어서 문법을 꼭 알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내는 게 내가 목적인데 꼭 이 지표들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무방하다. 문법 몰라도 회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어떤 컴퓨터의 성능 몰라도 게임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몰라도 된다. 자, 이유를 다 알만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BMI라는 지수가 있어요. 인바디를 측정하면 BMI 지수라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하나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인바디를 검사하면 보통 체중은 체중계처럼 검사가 되고요. 그 근육량을 이렇게 인바디가 측정을 합니다. 근육량을 찡 측정을 해요. 측정한 후에 이제 빼요. 체중에서 근육을 빼고 근육을 빼면서 이제 뼈 무게도 같이 빼거든요. 뼈를 이게 추산을 해서 같이 빼고 나면 남는 게 이제 체지방 이렇게 나와요. 지방은 측정을 못 해요. 인바디가 측정을 못 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측정한 뒤에 체중에서 빼고 남은 걸 이제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게 인바디인데, 환자분들 진료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근육량이 지금 90%인데 보통 100%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100%까지 꼭 안 가도 되고 한 95%만 돼도 괜찮은데 90%는 조금 낮으니까 운동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지방은 100%가 표준인데 지금 200 한 20%인가 되니까 요 검정색 과체중은 꼭 빼야 되고 요것도 꼭 빼야 되고, 그래도 요것도 한 100%까지 가기 위해서 빼려면 한 10kg 정도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방은 한 10kg 정도 조절하고 10kg 정도 조절하고, 근육은 100%까지 늘리면 4kg 늘어나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고 한 반 정도만 늘리면 4kg 말고 3.7 말고 한 반 정도만 늘리면 되겠네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꼭 물어보세요. 원장님, BMI를 표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BMI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BMI는 모르셔도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얘가 100%가 되고 얘가 100%가 되면 BMI는 표준이 되거든요. BMI는 얘네들을 키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숫자 하나로 그냥 딱 이 체지방 이 표준이냐 아니냐를 한 숫자로 보기 위해서 낸 지표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근육 늘리고 지방 줄이는 게 다예요. 얘는 왜 나왔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60kg인데 과체중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 왜 60kg가 과체중이야? 키가 얼만데? 키 170이요. 이랬더니 키 170에 60kg는 그렇게 과체중 아니거든요. 그죠? 체중만 놓고 이 체중이 과체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키도 고려해야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인데 키 180인데 체중이 90kg예요. 그러면 좀 과체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근육이 이만큼 많아요. 지방은 없고. 그거는 과체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만 놓고 이 사람이 과체중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숫자 하나로 이렇게 뭔가 표현이 돼야 논문 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BMI라는 거는 아마 정확한 제가 수식은 잘 모르겠지만 뭐 키 곱하기 뭐 체중 나누기 뭐 근육량 곱하기 지방 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올 거고, 그 수치가 여기 들어가면 표준이고 늘어나 있으면은 안 좋다. 그래서 BMI가 어떤 실험을 했더니 BMI가 표준이 되더라. 이게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얘를 정상으로 만들려면 그냥 얘 늘리고 얘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표준이 돼요.
그럼 BMI를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BMI를 표준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 방법은 그냥 근육과 지방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용어들은 BMI처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 이 지표들은 다 좋은 수치로 나와요. 다 좋은 수치로 나와요. 이걸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건 그냥 BMI 같은 그런 어떤 수치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냐. 자, 이 보시면 2022년 현재 여기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나오죠. PER, 뭐 PBR 나오고 2020년도 PER도 나오고 2021년도 PER도 나오고 그 PER이 떨어졌다, 뭐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늘었다, 뭐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현재의 PER만 놓고 본다고 하면 자,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없다고 해볼게요. 자, PER이라는 게 이 수치이고 PBR이 이 수치고 PCR이 이 수치고 에비타가 이 수치고 EPS가 이 수치라는 거는 한 해의 어떤 지표죠. 한 해의 지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BMI가 지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측정했던 BMI의 수치가 여기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더 안 좋았죠, 상황은. 그 전달에 측정했었던 BMI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측정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가 예상이 될까요? 그 다음 달은 여기 예상이 되겠죠. BMI도 현재 BMI가 높다 낮다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BMI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늘고 영업이익이 느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그거를 또 한번 해석을 해서 그 수치의 변화까지 보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네, 밥 먹었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식사하셨어요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또 누가 번역을 해요. Do you have a breakfast? 그럼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I have a breakfast. 그걸 또 누가 또 해석을 해주는 이 이중일이에요. 대략은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몰라도 본질은 매출 늘고 영업이익 느는 게 본질이에요.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연도의 수치일 뿐이기 때문에 그 특정 연도의 수치, 특정 연도의 PER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PER이 좋아지고 있는가, 뭐 ROE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부채랑 자산 이런 것도 중요하대요. 부채는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대출, 빚이고 자산은 뭐냐면 그동안 모아놓은 어떤 돈. 그래서 항상 주식 전문가 나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부채가 많은 기업이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이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꼭 또 그렇게만은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부채를 땡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부채를 땡겨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그게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대출해 주는 거라서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채가 적은 게 좋은 건가요? 그것도 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능력 있으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능력 없으면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이 어떤 이익이 잘 나고 성장하고 있으면 사실 부채도 많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도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부채가 많으면 나쁠까? 제가 만약에 앞에 있는 빌딩을 사는데 빌딩이 300억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70%, 80% 대출을 해준대요. 그럼 제가 그 대출 받으면 나쁜 건가요? 내가 그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고 그걸 갚아갈 수 있고 그 건물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게 확실하면은 대출 받는 게 이익이죠. 집 사는 것도 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부채 자체, 대출 자체가 이 기업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만 봐서는 어차피 안 돼요. 이것도 보고 또 봐야 돼, 또. 성장성을. 그래서 의미가 없다. 자산도 이제 중요해요. 그럼 자산이 많으면 좋겠네요. 이미 벌어난 돈이 많으면 좀 안정적이잖아요. 왜냐면 좀 망해도 이게 버틸 수가 있잖아요. 자산이 많으면 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 아니래. 왜 아니죠? 이랬더니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한 100억대 기업을 물려준 거야. 근데 얘가 사업 한 3억 에 딱 까먹었어. 그 다음에는 97억이 됐어. 아직도 많잖아요. 97억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까먹었어. 94억이 됐어. 그 다음에 또 까먹고 92억이 됐어. 그러면 자산은 있지만 그게 자산이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까먹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자산이 많아도 그 자산이 이제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산이 많고 적은 게
상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는 거. 그럼 자산이 느는 방법은 기업을 잘해서 영업이익이 늘어야 자산이 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건 영업이익으로 귀결이 돼요. 이익이 늘어나는 사람은 부채를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거고, 자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자산이 많다 적다 중요하지 않다. 부채가 많다 적다 중요하지 않다.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부채가 있다 해도 갚을 수 있고 자산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2, 3년, 3, 4년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